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GDP에 관한 얘기 조금 더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고용, 실업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 각각의 변수들이 거시경제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GDP의 개념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고요. 근데 GDP의 개념과 그 다음에 물가라는 개념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변수들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다 있는데요. 국가의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GDP, 그 다음에 GDP가 상승한다는 거,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바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GDP라는 변수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거의 변화 또는 이제 그거의 측정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다 보면 각각의 변수들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GDP에 대한 논의 잠깐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가에 대한 얘기들, 그 다음에 고용에 대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했던 건 GDP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자면 GDP는 정해진 기간 동안, 1년 동안 하나의 국가 내에서 D가 도메스틱이죠.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가치 합입니다.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시장 거래 가격이 이용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건이 시장에서 거래된 그 가격을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물건이 생산되었느냐에 따라 갖고 GDP가 크게 성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물건 수가 적다면 적게 되기도 하죠. 근데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시장 가격입니다. 일반적인 상품의 가격들, 그거를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물가죠. 물건의 가격입니다. 물가가 이제 전반적으로 평균해가지고 그 가격들,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제 내에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의 평균적인 가격들을 물가라고 한다면 그 물가가 변동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물건의 가격, 최종 상품의 가격이 고려되어 가지고 GDP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잠깐 고민해 볼 게 이런 게 있죠. 물건 가격은 시시각각 변하죠. 시간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뭐 초등학교 다닐 때라든지 아니면 지금과 비교해 보더라도 지금의 물가 수준보다 초등학교 수준의 물가 수준이 상당히 낮았다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네, 일반적인 물건 가격의 상승을 우리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물가의 상승, 지속적인 물가의 상승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뭐 그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물건의 가격이 꾸준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물건 가격이 그냥 올라. 물건 가격이 계속 오릅니다. 그러면 GDP가 오르는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겠죠. 그럼 그게 경제 성장을 의미하느냐? 그럼 20년 전에 생산한 거 똑같이 경제는 발전하지 않고 내가 뭐 연필 한 자루를 20년 전에 만들었고 우리 이제 경제 내에서 연필 한 자루가 생산이 됐고 20년 후에 연필 한 자루가 똑같이 생산이 됐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 항목, 그냥 특히 공산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그때 20년 전의 물건 가격과 현재 물건 가격을 비교해 보면 기본적으로 물건 가격이 올랐어요. 나는 경제적인 능력이 발전한 게 없습니다. 20년 전에도 연필 하나 생산했고 지금도 연필 하나, 1년에 하나 생산하고 있어요. 그럼 경제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GDP는 엄청나게 성장한 것으로 표현됩니다.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불합리하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까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준 연도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20년 전의 물가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GDP 상승은 오래 있었어요. 자, 그거를 우리는 명목 GDP라고 합니다. 그 연도에 나타난 그 가격 그대로를 계산한 거. 명목적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nominal GDP예요. nominal. 그래서 그냥 그 물건의 가격에다가 물건의 개수를 곱해준 것. 그래서 다 합한 것. 그게 명목 GDP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논의해 왔던 거는 전혀 뭐 그런 시간에 대한 고려라든지 물건 가격을 어떻게 조정하는 데 대한 고려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명목 GDP만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수 뭐 각각 다른 연도별로 우리 GDP의 크기를 좀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자.
어떤 측면에서요? 경제 생산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졌는지, 발전을 했는지를 판가름하는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게 정당한 비교 방법입니까? 연필 한 자루의 가치, 연필 한 자루의 가치가 똑같다면 GDP는 똑같아야겠죠. 난 연필 한 자루를 20년 전에 생산했고 올해도 연필 한 자루를 생산하고 있어. 그렇다면 네, 생산 능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가격, 20년 전의 가격과 현재의 가격을 직접 대입함을 통해서 GDP가 상당히 상승한 것으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그런 명목 GDP의 비교 말고 실질 GDP를 비교해 보자라는 원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실질 GDP는 뭐냐? 실질 GDP는 Real GDP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생산력이 발전했는지 변화했는지를 비교하는, 경제 능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 도입한 새로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 GDP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기준 연도를 하나를 딱 정해요. 그럼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할 때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20년 전 가격으로 하든지 올해의 가격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10년 전 가격으로 하든지 2000년 기준, 2010년 기준, 2020년 기준 기준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 연도에 시장에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GDP를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뭐죠? 네, 예전 20년 전에는 없었던 물건이 현재는 거래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긴 합니다. 그 부분도 테크니컬한 부분을 처리해가지고 실질 GDP를 계산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실질 GDP와 명목 GDP 구별을 잘 해야겠죠. 명목 GDP는 뭐다? 당해 연도의 시장 가격,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물건의 개수를 곱해가지고 다 더해준 것. 네, 최종 생산물의 시장 거래 가치를 다 더한 거가 되겠고요. 실질 GDP는 뭐다? 기준 연도 하나를 정해서 그게 2010년이든 2000년이든 2020년이든 기준 연도를 정해가지고 그 기준 연도의 가격으로 GDP를 평가하는 것이 실질 GDP가 되겠다. 이렇게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차이를 한번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명목 GDP와 실질 GDP를 구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에 생산된 물건이고요. 상품의 가격이 P, 거래량이 Q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명목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명목 GDP를 구해보면 2010년 경우에는 명목 GDP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품 A가 30달러였고 상품 A 거래된 가격이 900개였죠. 그러면 요거 곱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상품 B는 100달러에다가 192개가 팔렸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해준 값이 2010년 명목 GDP가 되겠죠. 그럼 2011년은 어떻습니까? 2011년은 31달러죠. 31달러에다가 1000 곱해주고 102달러에다가 200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2012년 얼마죠? 2012년은 36 곱하기 1050 더하기 100 곱하기 205개의 거래량이 있었네요. 이게 명목 GDP입니다. 이게 명목 GDP죠. 그럼 실질 GDP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실질 GDP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GDP의 중요한 점이 뭐죠? 기준 연도 가격이다. 기준 연도 가격이죠. 기준 연도를 어디로 잡느냐가 분명히 모든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간단하게 숫자가 제일 간단한 것이 2010년이니까 2010년 기준으로 실질 GDP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뭐가 기준된다고 그랬죠? 가격이 고정된다고 그랬습니다. 2010년의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거래량이 다른 것들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30 곱하기 900 더하기 100 곱하기 192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가격을 기준으로 2011년에는 얼마나 실질 GDP가 얼마인가? 자, 보시면 30 곱하기 1000이죠. 1000. 자, 여기 30과 100이 기준으로 돼 있고 지금 이제 고려할 사항은 각각의 다른 연도의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0에다가 곱하기 200이 되겠네요. 그럼 이게 실질 GDP, 2011년의 실질 GDP가 되겠고요. 2012년은 기준 연도 가격 30 곱하기 1050, 그 다음에 100 곱하기 205가 되었습니다.
네, 요거 계산해 보시면은 명목 GDP와 실질 GDP를 바로 계산할 수 있었다. 네, 이런 식으로 명목 GDP와 실질 GDP가 계산된다. 네, 간단한 표로, 그러니까 두 가지 상품밖에 없는 경우로 계산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우리 구해볼 수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명목 GDP와 실질 GDP를 구분할 줄 알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들 한번 연습해 보시면 이해가 빨리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실질 GDP가 뭐라고요? 기준 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기준 연도의 30, 100, 30, 100, 30, 100을 기준으로 각각의 다른 연도의 생산량 또는 거래량들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명목 GDP는 당해년도 가격에 각각의 거래량들을 곱해가지고 더해준 것이 되고요. 그 이제까지 명목 GDP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 이제 그 연도별 이런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경제의 변화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실질 GDP를 사용하게 됐고 그 실질 GDP를 기준연도 가격 기준으로 계산한다까지 이해하시면 잘 이해가 되신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GDP 디플레이터가 되겠습니다. GDP 디플레이터요. GDP 디플레이터는 물가 수준을 평가하는 인플레이션을 진단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로도 쓰입니다. 다른 측정 방법으로는 CPI, PPI 뭐 이런 게 있습니다. Consumer Price Index, Producer Price Index. Price Index, 물가 수지죠. 그런 어떤 인덱스 넘버, 그러니까 그거를 물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기준을 통해 가지고 각 해년도의 물가 수준을 평가를 하고 수치로 평가를 하고 그 수치가 얼마나 변했는지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율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중 하나로 우리 GDP 디플레이터부터 고민을 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될 겁니다. GDP 디플레이터 뭐냐? 우리 지금 실질과 명목 GDP를 당연히 배웠죠.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눠주고 그거를 백분율처럼 100을 곱해주면 100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준 연도의 명목 GDP와 실질 GDP가 똑같죠. 왜냐하면 기준 연도의 가격을 기준으로 그 당에 생산됐던 거래량에 대해서 곱해주는 거니까 그 물가 수준, 가격의 수준은 기준 연도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의 GDP 디플레이터가 100입니다. 인덱스 넘버라고 하는데 이런 종류의 것들 인덱스 넘버라고 합니다. 지표가 되고 지수가 되는 물가 지수 이렇게 얘기하죠. 물가 지수, 물가의 크기를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어떤 100을 기준으로 어떤 당해 연도 그러면 2010년이다 그러면 2010년도를 기준으로 100을 놓고 100에서 증가하면 물가 상승이 있었고 100에서 감소한 숫자, 100보다 작은 숫자가 나오면 물가 수준이 떨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인덱스, 지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뭐 주가 지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수들을 현실에 많이 볼 수 있죠. 물가 지수도 있고 물가 지수는 그것입니다. 그 물가 지수의 하나로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하고 있다. GDP 디플레이터 어떻게 구한다고요? 명목 GDP에다 실질 GDP 나눠주고 거기다가 100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아까 예로 잠깐 돌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까 명목 GDP와 실질 GDP를 이 표를 통해서 계산을 한 게 있었고요. 이 계산 결과는 제가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숫자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죠. GDP 디플레이터. 요게 뭐라고 그랬어요? 명목 GDP 나누기 실질 GDP 곱하기 10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GDP 디플레이터를 각각 구해보면 되죠. 2010년 GDP 디플레이터는 어떻게 될까요? 기준연도니까 2010년 GDP 디플레이터 2010년은 46200 46,200 나누기 46,200 곱하기 100이니까 100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연도의 GDP 디플레이터 항상 100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100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계산해 보면 51400
여기 있죠. 51400 있고 나누기 50000 그쵸? 그러면은 102.8이 되겠네요. 그쵸? 여기다 100을 곱해주니까 102.8입니다. 그럼 2012년 어떻게 될까요? 58300 나누기 52000이죠. 이거 한번 계산기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8300 나누기 52000 이거 계산해 보면요. 112.11 나오네요. 112.11 112.115니까 뭐 두 자리에 반올림 해가지고 12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계산 나온 결과가 바로 각 연도의 GDP 디플레이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요거 한번 더 해볼까요? 2010년에서 2011년 동안 2011년에 인플레이션이 몇 퍼센트 상승했죠? 자, 이거 퍼센티지 체인지, 백분율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바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010년에서 2011년 변하는 거 2.8% 변했죠. 2.8%의 인플레이션율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네, 인플레이션 레이 파이라고 보통 많이 쓰는데요. 2011년에 인플레이션 레이트 2010년을 기준으로 기준 연도를 나눠주고요. 102.8 그쵸. 이게 2011년 GDP 디플레이터 값이에요. 여기다가 원래 가격인 2010년의 GDP 디플레이터 값으로 빼주고 그 원래 기준 연도 값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8로 나오죠. 여기다가 이제 100% 곱해주니까 2.8%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레이트 2.8%죠. 됐나요? 그럼 2012년도 인플레이션 레이트 얼마나 변했을까요? 그럼 요 2012년도에 112.12 빼기 102.8에다가 102.8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기 넣어보면 숫자가 나오겠죠? 한번 각자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퍼센티지 체인지, 네, 원래 값, 기준값을 나눠주고요. 변화한 새로운 값 빼기 기준값 나누기 기준값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2011년도 인플레이션 레이트라면 2011년도 GDP 디플레이터 빼기 2010년 GDP 디플레이터 나누기 2010년 GDP 디플레이터 곱하기 100 해주면 2.8%가 간단하게 나와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 레이트까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까지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어떻게 쓰인다? 물가 지수로 쓰일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GDP를 이용하는데 실질 GDP와 명목 GDP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GDP 디플레이터를 산정을 하고 GDP 디플레이터가 얼마나 퍼센티지 체인지 했는지, 백분율 변화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우리 물가 수준을 측정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한번 계산해보는 내용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물가 지수로 상당히 물가를 측정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CP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미국 같은 경우에 노동통계국 BLS라고 하죠. Bureau of Labor Statistics에서 그 항목들을, 소비자가 주로 소비하는 항목들을 정하고요. 그 가격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얼마나 많은 소비자 물건들을 그 바스켓이라고 하는데 몇 개의 상품들을 소비하느냐, 평균적으로 소비하느냐, 그 다음에 그 소비하는 바스켓을 정한 다음에 그 바스켓에 맞는 가격 변화에 따라서 각 해년도에 얼마나 총 지출액이 있었느냐를 비교함을 통해 가지고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한국도 뭐 비슷한 원리로, 그러니까 바스켓을 어떤 중앙에서 통계청에서 정한 다음에 그 통계청이 정한
그 숫자를 기반으로 지출액을 산정한 다음에 지출액의 변화를 통해서 물가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Consumer Price Index CPI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CPI 경우에는 물론 CPI 자체도 뭐 장바구니 물가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뭐 한국에서의 비판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물건들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그로서리 쇼핑 장 보러 갔을 때 어머니들이나 뭐 주부들이 장 보러 갔을 때 느끼는 그때 지금 뭐 예전에는 10만 원 가지고 장 볼만 했는데 이제는 뭐 장 볼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쪽 한정돼 있는 한쪽 부분에 그로서리나 아니면 이 식료품에 한정돼 있는 소비 수준에는 또 좀 다른 현상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일반적인 항목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PI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GDP는 아주 다양한 물건, 그 당해에 생산되는 모든 물건을 대상으로 가격 수준이 어떻게 변해 있는지, 변해 가는지를 보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CPI는 컨슈머에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되게 또 PPI라는 지수도 있습니다. Producer Price Index, PPI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 오늘 살펴볼 거는 GDP 디플레이터를 출발점으로 해서 그다음에 CPI에 대해서 잠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럼 CPI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PI는 어떤 거냐? 기준 연도의 상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베스킷이라고 해서 몇 개 물건을 산다는 걸 고정을 합니다. 상품의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에서는 거래량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 CPI에서는 베스킷이라는 구매량, 거래량 자체는 고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뭐가 바뀌었다? 물가 가격의 수준이 다 바뀌는 것들을 추적해가지고 그렇게 곱해줍니다. GDP는 어떻게 했다고요? 기준 연도 가격을 고정시키고 물건이 얼마나 생산했느냐를 따져가지고 명목 GDP를 구해내고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차이를 통해서 물가 수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줬다면 CPI는 가격이 변하는 거, 소비자가 소비하는 물건의 가격이 변하는 거를 쭉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해당 월 또는 해당 연도의 바스켓의 지출액, 바스켓의 비용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스켓의 양, 사는 양, 바스켓의 목록, 그러니까 그 바스켓 어떤 물품을 사는지에 대한 목록도 정해져 있고요. 개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변화하는 것은 가격이다. 가격이 월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직접 측정해가지고 물가 수준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것이 CPI가 되겠습니다. 자, CPI 구하기 위해서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 베스킷은 피자 20개와 CD 10개로 고정되어 있죠. 이렇게 수량은 일단 고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변한다라는 거고요. 2012년을 기준으로 CPI를 최종적으로 구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로 할 거는 그러니까 베스킷 지출액, 그렇죠? 지출액을 각각 구해보는 게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2012년 그러면은 피자가 10달러 했으니까 10달러 곱하기 20개 했고 15 곱하기 10 요게 2012년이고요.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가 있죠. 그럼 여기에 11에다가 20 곱해주고 15에다가 10 곱해주고요. 다음은 12에다가 20 곱해주고 16에다가 10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13에다가 20 곱해주고 15에다가 10 곱해주죠. 이렇게 다 구한 거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 150, 그쵸? 요거는 160, 다른 건 다 150이네요. 요거 200이고 요거 350 나오고요. 요거 220이니까 380 나오고요. 그 다음에 160에다가 240이니까 400 나오고요. 그쵸? 240, 160, 400 맞죠? 그 다음에 이거 260에다가 150, 410이 나오네요. 자, 요게 각 해년도의 베스켓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베스켓 지출액 구하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네, 기준 연도를 2012년도로 잡았다면 각각의 CPI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2012년도에 든 비용, 그 똑같은 베스킷에 들었던 비용은 350이었죠. 그러면 CPI 2012년은 350 나누기 350 곱하기 100
해가지고 100이 나오죠. 네, 이 기존 연도의 인덱스 넘버, 인덱스라고 하죠. 아까 GDP 디플레이터도 인덱스로처럼 쓰인다 그래가지고 100을 곱해주고 100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CPI 2013년은 350이 기준이니까 분모죠. 380 나누기 350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CPI 2014년은 400 나누기 350 곱하기 10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PI 2015년도는 410에 350 곱하기 100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럼 이거 뭐 계산기로 다시 계산해보면 되죠. 38 나누기 35 하면 1.08, 그러니까 100 곱해주면 108.57이니까 108.57 쓰겠습니다. 108.57이고요.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될 거 400 나누기 500이죠. 400 나누기 35 하면 1.14285, 1.14, 114.29 하면 되겠네요. 114.29.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10에다가 350을 나눠주면요. 1.1714, 그러니까 117.14가 되겠네요. 100 곱해줘서 117.14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나오는데 인플레이션 레이트 퍼센티지 체인지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 이렇게 요 숫자가 100에서 108.57로 바뀌었을 때 몇 퍼센트 변화했나? 요거는 간단합니다. 이죠 8.57이죠. 퍼센트. 왜냐? 아까도 말했지만 요 세 숫자 새로 바뀐 숫자 108.57에다가 100 빼주고 기준 100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100을 곱해줬죠. 퍼센티지를 바꿔주기 위해서 8.57입니다. 이것도 똑같은 공식으로 계속 쓰면 돼요. 그쵸? 이게 이제 파이 2013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생각해 보면 계산은 114.29에다가 108.57 빼고 108.57로 나눠주고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 계산기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계산할 거 117.14에서 퍼센티지 체인지 구하고 있습니다. 114.29에다가 114.29로 나눠주고요. 여기다가 100을 곱해주면 각각의 퍼센티지 체인지가 나오고요. 이게 다름 아닌 CPI를 통한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른 게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오늘 이제 물가 수준 변화나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측정하기 위해서 GDP 디플레이터를 이용한 거. GDP 디플레이터도 물가 지수로 쓰일 수 있다. 그 다음에 CPI,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용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구하는 방법까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금방 이제 CPI 구하는 방법, CPI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CPI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비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비판이 아까 뭐 소비자 물가지수임에도 불구하고 장바구니 물가지수는 잘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특별한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스켓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식료품 가격만을 타겟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식료품 가격의 변화라든지 우리 생활에 밀접한 가격 변화에 대해서는 또 잘 반영을 하지 못한다는 불평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GDP 디플레이터와 비교해서 CPI의 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PI가 물가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 GDP 디플레이터는 어떻습니까? 생산량이 변화하는 그 거래량의 변화를 잘 반영해주고 있죠. 거래량의 변화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CPI는 뭐죠? 거래량이 고정됐죠. 베이스킷을 고정한 다음에 우리 아까 연습할 때도 연습 문제에서 봤겠지만 피자 20개, CD 10장 이거 딱딱 고정해놓고 다 계산을 하는 거죠. 그 고정 만약에 소비자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올라간다면 그 상품을 적게 소비하겠죠. 가격에 대해서 소비량을 줄이는 이런 현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상들이 실질적으로 CPI를 측정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 물가 수준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뭘까요? 베스킷이 고정돼 있어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이용하다 보면 베스킷이 고정돼 있는데 새로운 물건이 나왔다. 우리 일상생활에 소비자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품에도 불구하고 새로 나와서 아주 히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떤 기간 동안은 CPI 측정하는데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킷이 먼저 고정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또 고민해 볼 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컴퓨터 가격을 단순히 비교한다고 쳤을 때요. 네, 우리 2010년도에 쓰던 컴퓨터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를 비교해 봤을 때 수준이 어떻습니까? 컴퓨터라는 것 자체에 대한 상품에 대한 것들은 별로 변화가 없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지배 변화라든지 가격 변화와도 함께 상품의 질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CPI 측정하는데 들어가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세세하게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 지금 계속 쓰고 있는 이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뭔가를 평가하려는 이유는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평균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average out 한 것, 집계한 것, 하나의 숫자로 경제의 어떤 변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캐치내는 것, 잡아낼 수 있는 그런 도구의 하나로, 숫자의 하나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인포메이션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평가하고 그 변수를 보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분석하는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우리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물가 지수들이 있으니까 그걸 동시에 살펴봄을 통해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는지,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만 이런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한 평가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비판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에 비해서는 물가를 과대평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무리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한 가지 개념만 더 소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할 부분은요, 인구. 인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인구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걸 통해서, 우리 실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실업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인구를 구분하는 이런 과정들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고요. 그 정의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그 취업한 사람들 숫자 알 수 있죠. employed, 영어로는 employed라고 하는데 취업자입니다. 취업자. 보수를 받고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취업자라고 하죠. 그리고 unemployed 하면 실업자입니다. 실업자. 취업자와 실업자. 취업자와 실업자가 전 인구를 구성하고 있나요? 그렇진 않죠. 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해 놓은 거 경제 활동 인구가 되겠습니다. 레이버 포스라고 얘기하고요. 경제에 참여해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비경제 활동 인구가 또 여기에 포함돼 있죠. 그 전체 인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 뭐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레이버 포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업의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면은 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실업에서 내가 더 이상 나는 뭐 경기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직장을 얻는 걸 포기할래. 놀기로 했어. 아예 직장을 구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 적극적으로 직장을 구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경제 활동 인구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가 되고요. 이래서 실업률이 과소평가될 수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런 상황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대략적인 어떤 내용만 오늘은 소개하고 다음에 좀 더 레이버 쪽에 가가지고 노동시장 분석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실업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실업률은 실업자 나누기 경제활동 인구로 합니다. 경제활동 인구로 해요.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져버리면 뭐 undiscouraged worker라고 하는데요. 경제활동에 참여하다가 실직을 하고 구직을 하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 속에 포함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난 직장 못 구하겠어.
포기하겠어. 아니면 뭐 학교로 들어가도 학생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지죠. 그런 경우에 실업자에서도 빠지지만 경제활동 인구 분모 자체에서도 빠지면서 실업률, 실질 실업률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실업률 이외에 그런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기가 안 좋을 때 그런 인구들이 조금 늘어나겠죠. 그런 현상을 통해 가지고 실업률을 제대로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경제활동 인구라는 거는 이제 그 경제활동 참가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이라고 합니다. 네, 그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활동 인구 참가율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경제활동 인구를 성인 인구로 나눠준 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퍼센티지로 다 나타내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고 퍼센티지를 단위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이제 개념들이 있죠. 실업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그 법적인 기준들도 좀 다르고요. 몇 주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을 하는 사람까지만 경제활동 인구로 포함된다. 그죠? 보수를 받고 일하는 사람, employed, 취업자로 판단이 된다. 뭐 이런 기준들이 있겠습니다. 그 기준들은 자세한 기준들은 이제 학문적인 범위 말고 법적인 기준들이 또 따로 있으니까요. 국가마다 또 다르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차차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그냥 대략적인 어떤 인구 구성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실업률을 구하는 방법 조금 있다가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좀 긴 시간 동안 이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도 보고 하긴 했는데 GDP가 어떻게 구성된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GDP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만 생각했지만 명목 GDP와 실질 GDP를 구하고요. 그걸 이용해서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고 GDP 디플레이터가 물가 수준을 어떻게 측정하고 물가 수준의 변화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어떻게 계산해내는지까지 배웠습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CPI를 쓰고 있는데 CPI는 소비자 물가지로서 소비자가 주로 소비하는 그런 품목들을 정해서 그 베스킷이라고 하는 각각의 품목에 대해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고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정한 다음에 그 숫자를 고정해 놓고 소비자 그 물품에 속해 있는 베스킷의 상품의 가격들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CPI 인덱스를 구했죠. 뭐 인덱스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도 마찬가지지만 CPI, PPI도 마찬가지로 기준 연도를 100을 기준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레이트까지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소개했던 건 이제 노동시장이 어떻게 구성된다. 그다음에 전체 인구 속에서 성인 인구 속에서 경제 활동 인구를 구분을 하고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와 취업자를 구분을 한다. 뭐 요거에서 이제 실업률이 계산된다. 그 실업률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더 공식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방법은 조금 더 다음에 고민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요거 배웠던 거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했던 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걸 바탕으로 앞으로 좀 더 이제 학문적이거나 모형을 통해 가지고 경제학을 분석하는 거시경제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